이거 하면 되지. 문 좀 닫아줘.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대학 강의를 하는 최종국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2주차 일장 강의 때 듣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참고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목소리가 또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궁금한 사항을 즉시 대답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는 15주차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8주차에는 중간고사, 15주차는 기말고사, 그리고 중간에 과제물 제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대면 강의로 강의 관계로 8주차 중간고사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을 학생들이 요약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 15주차 강의는 또한 8주차부터 15주차까지 강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과제물에 대한 제목은 중간에 제가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3주차 제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4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챕터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재무비율 분석, 여유 현금 흐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과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지. 우리 앞에 1장에서는 재무의사 결정의 핵심은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의사 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재무제표에서 재무비율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과 61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한 방법은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눈 자산 회전율로 분석하는 것인데 자산 회전율과 함께 자산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비율 등을 체크하면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즉 이걸 ROA라고 그러고 또한 ROE, 단기 순이익 대비 자기 자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 조달 결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초는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이 있으며 자산 중 부채의 비율로 부채의 비율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다양한 자산 투자를 수행하여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이익 또는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집약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가 재무상태표에서는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상태가 집약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의사결정의 결과를 잘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본 제2장에서는 재무관리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로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현금흐름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49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4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란 일정 회계기간 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한 표에 표시하여 순손익의 금액을 집약적으로 표시하고 기업 활동의 결과로서 주주 지분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기업은 높은 매출을 올리고 이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적게 하여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보면 수익과 비용과 연관된 기업의 생산, 판매, 관리 등 주요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경영성과 즉 순손익에 미친 영향과 그 발생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 49페이지 하단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표 2-1은 예를 든 법인의 손익계산서 양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주요 항목을 개괄적으로 나타낸 표를 보면은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만든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라면 제조업체라면 라면을 파는 총 판매,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라면 선박 판매액 등이 수익을 발생시켜 나가겠죠. 그런데 이러한 물건이 팔리기까지는 재료비, 인건비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수익, 비용 대역의 원칙에 따라 표시되는 다음의 손익계산서 등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기업의 단기 손이익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50페이지 하단이고 강의자료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죠. 수익은 매출액과 기타 수익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매출액은 기업이 정상 영업 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하는데, 기타 수익은 정상 영업 활동 이외의 부수적 활동으로부터의 수익, 즉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임대료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처럼 기업의 재무 및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교과서 5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비하거나 희생시킨 경제적 자원의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재료비, 인건비, 전기료, 광고비, 임차료 등이 비용의 대표적 예입니다. 이들 비용은 다음과 같이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등으로 소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출 원가란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을 실현시키는데 소비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를 말하는데, 제조업체이면 재료비, 노무비, 전기료 등의 제조 경비 항목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품의 판매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판매비와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의 모든 정상 영업 활동 비용인 관리비를 말하는데, 판매비 항목으로는 물류수송비, 광고비, 대손 감각비, 지급수수료 등을 들 수가 있고, 관리비 항목으로는 관리사원의 급여, 여비 교통비, 세금과 공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비현금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유형자산의 원가와 관련하여 해당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효익을 얻게 되는데, 여러 회계 기간에 그 원가를 체계적으로 배분한 절차를 감가상각이랍니다. 각 회계 기간에 배분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그 회계 기간의 비용인 감가상각비로 계산됩니다. 네 번째, 영업의 비용입니다. 즉 금융비용이라고도 하죠.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인 생산, 판매, 관리 활동 이외의 활동인 자금 조달 활동이나 투자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 외환 차손, 외환 환산 손실, 금융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법인세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52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내용 중에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혹은 손실은 위에서 제시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기업의 성과 측정치입니다. 이때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수익과 비용을 상호 대응시켜 단계별로 이익을 산출하면 형용성과 창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전통적 방법의 하나는 다음과 같이 매출 총이익,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계속 사업이익, 단기 순이익으로 구분되어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 매출 원가를 대응시켜 계산한 이익인데, 따라서 판매와 제조 활동의 성과가 측정된 것인데, 제조업체의 경우는 생산 효율성을 측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이 경쟁업체보다 높으면 마케팅 활동이 효율적이든지 매출 원가를 낮추기 위한 생산 부분의 생산성 정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매출 총이익에서 그 매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이익인데,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판매, 관리 활동의 경영성과가 반영된 것이어서 주된 영업활동의 영업효율성을 측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동정산업 내 경쟁업체 간의 이익 발생 능력을 평가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비영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으로 자본 조달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주된 영업활동에서의 성과 척도인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기업의 비영업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 등의 금융비용을 차감한 이익입니다.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매출 총이익에서 기타 수익을 더하고 판매비, 관리비 등 금융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계속사업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기간 중에 중단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중단 사업 손익이 계산되는데, 이로 인한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계속사업이익으로 별도 계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이익에는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경영성과의 정도를 납세 후 기준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순이익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단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중단사업이익을 가감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경영성과 측정치이다.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과 단기순이익 차이를 가져오는 큰 항목은 영업의 비용인 이자 비용이므로 단기수익은 세후 기준으로 자본구조의 차이까지 반영된 성과 측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영업효율성을 측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단기순이익은 재무효율성까지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54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7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는 기업이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보유하는 경제적 자원의 목록, 즉 사상과 그러한 자원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가 각각 청구할 수 있는 지분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어디서 조달되고 조달된 자금이 무엇에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따라서 주된 재무 의사결정이 되는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의 내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좌우 대칭 형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를 곧 대차 대조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조와 주요 항목을 개괄적으로 나타낸 걸 보면 우측 교과서 55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54페이지 그리고 강의자료 9페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의 조달 원칙은 크게 자산, 부채와 자본 세 구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이 필요한 자금의 조달 원칙은 채권자로부터의 부채와 소유주로부터의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자본은 기업의 자본 조달 결정의 결과가 금액으로 표시된 자료입니다. 자본 제공자인 채권자와 소유주는 기업 보유 자원에 대해 지분, 즉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부채와 자기 자본을 표시한 것입니다. 기업은 조달된 자금을 기업 경영을 위해 건물도 구입해야 되고 기계장치도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투자 운용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기업의 투자 결정의 결과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달된 총지분, 즉 부채와 자본은 운용되고 있는 자산의 총 금액과 같아야 되므로 재무상태표는 대차 대조표 등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교과서 55페이지 우측에 보면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도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 자료의 자산 총계가 1320만원, 하단에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1321만원, 똑같다는 얘기죠. 또 그 단계에 보면은 자산 총계가 1485만원, 부채와 자본 총계가 1485만원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과 항상 균등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강의 자료 10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은 건물, 기계장치, 재고 자산 등처럼 기업이 투자 결정의 결과 미래 기업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자원의 목록이 금액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기업 수익 창출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항목이죠. 지금 교과서 56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들은 위로부터 유동성 기준으로 나타내며, 즉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부터 기록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동성 기준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동자산은 단기간, 즉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인데, 당좌자산과 또한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도 현금이나 매출 채권처럼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산이며, 반면에 재고자산은 아직 판매 결정을 거치지 않아 현금화가 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 현금화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유동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이동 자산은 그 자산에 투자하면 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되어 1년 이내에는 현금화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투자자산은 장기 금융자산처럼 본, 사업, 영업과 연관이 없는 대상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본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유형자산은 즉 눈에 보이는 자산은 건물 또는 기계장치처럼 실물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 무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처럼 실물적 형태가 없는 자산. 토지와 건설적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분만큼 비용시켜주는 감가상각 대상이 자산입니다. 이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항목은 취득 원가나 공정가치로 표시되는데,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의 역사적 원가로, 유가증권, 투자자산 등의 금융자산은 재무상태 보고일 시점의 공정가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교과서 56페이지 하단 우리 강의자료 1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자본 중 부채는 기업이 채권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부터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남의 돈입니다. 부채는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에 따라 통상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표시되는데, 유동부채는 단기 차입금처럼 1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부채이고, 비유동부채는 장기 회사채처럼 상환일이 1년 이상인 장기 부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이자 지급 부채와 무이자 지급 부채로 또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7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자본 중 자본은 소유주의 몫을 계상한 것으로서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인 소유주 지분, 자기 자본을 말하는데, 자본 항맥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소유주 몫의 변동은 출자와 관련된 자본 거래에 의해서 초래될 수도 있고, 영업활동 결과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가 산에 유보되는 소액거래에 의해서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전자, 즉 자본거래에 해당되고, 기타 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후자, 즉 손익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의 출자자가 창업시에 그리고 향후 휴가로 필요시 납입한 금액으로 구성되는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세분화하기도 하죠.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정자 혹은 감자 등과 같이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등이 기타 자본 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 조정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변동 항목으로서 자본금, 자본 잉여금 및 이익 잉여금 중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임시적 성격의 자본 항목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배당 건설 이자, 주식 옵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익 잉여금은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이익 중 사회에 유출되는 배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사 내, 즉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유보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보이익이라고도 하지. 재무상태표는 정기에서 이월된 이익 잉여금의 단기 유보금을 더한 이익 잉여금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58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며 우리 강의 자료는 12페이지입니다. 재무의사결정과 재무상태표 구조를 요약한 그림 2-하단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의사결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 그림 2-1과 같이 재무상태표라는 회계적 양식을 통해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은 재무상태표상의 차변, 즉 왼쪽 항목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결정의 결과는 비유동자산의 크기로 나타나고 외상 매출금, 재고자산 등에 대한 투자결정은 유동자산의 크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결정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자산구조, 자산 믹스의 결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총 가치가 결정됩니다. 자본조달 결정은 재무상태표상의 대변 항목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다. 즉 투자 소요 자금을 부채나 자기 자본으로 어느 정도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자본구조, 자본조달 믹스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에는 회사채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금융시장에서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의 크기는 자본 제공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한편 장기성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이나 자기자본, 장기 부채에 의한 자본 결정과 별도로 단기성 자산의 운영과 단기성 부채에 의한 자금 조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관리에서는 단기 부채를 상환할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유휴자금에 대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유동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재무 의사결정에 활용할 때는 재무상태표가 되어 있는 장부가치나 시장가치와 실질적으로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해 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59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혼인표의 구성입니다. 교과서 59페이지 하단입니다. 강의 자료 13페이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함께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 내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인데, 손익계산서는 발생 주의에 입각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련되는 수많은 거래들이 어떻게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원자재 구매, 제품 생산, 제품 판매, 판매 대금 회수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생산, 판매, 관리 활동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의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현금 순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고 판매 과정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지. 미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나 처분이 필요합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유가증권, 투자자산, 비유동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의해서 대규모의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현금 흐름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란 영업 활동으로부터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경우, 기업 활동의 위축 없이 일정한 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차입이나 주식 발행 방법에 의한 현금 유입, 즉 외부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강의 자료 14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현금의 차입과 상환, 신주 발행, 배당금 지급과 같이 부채와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기인하게 되는데, 채권자와 주주의 관계에서 자본을 조달하거나 자본 사용 대가의 자금을 돌려주는 배분하는 현금 흐름이 됩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차감한 금액은 자본 제공자인 채권자와 주주에게 배분되는 현금 흐름이 되겠지요. 이 금액이 부족하면 외부로부터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혹은
유상증자로 충당할 것이고, 반대로 이 금액에 잉여가 생기면 부채 상환이나 자기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현금 흐름에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15페이지를 보기로 하고, 우리 교과서는 61페이지 중단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 2, 3절에서는 기업의 재무 목표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자나 해당 기업을 평가하려고 하는 외부의 전문가들은 재무비율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영자들은 해당 기업의 성과를 경쟁 기업의 성과와 수평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이런 재무비율의 시계열 분석은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즉 분석가들은 비롯한 외부의 전문가들은 재무비율을 해당 기업의 가치 평가의 기초로 삼기도 합니다. 재무비율 분석은 수익성, 재무위험, 유동성, 주가 배수 등으로 나누어 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 예를 든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 62페이지 강의자료 15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는 매출액 순이익률, 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등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표 2-1, 2, 3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피트 마진이라고 총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 순이익률 ROA는 자산 대비 단기 순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고, ROE는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기자본 대비 단기 순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3.6%, 6.3%, 10.8%를 나타내고 있죠. 위 계산을 위해 기말의 자산과 자기자본값을 이용해서나 기초와 기말의 자산의 평균 또는 기초와 기말의 자기자본의 평균값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과서 62페이지 중단 우리 강의 자료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부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면 매년 고정비용인 이자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재무위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11장에서 다루겠지만, 부채의 증가는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반면 파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적절한 부채 비율의 관리는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업의 재무 위험은 장기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등을 이용하여 주로 측정하는데, 앞에 든 예를 든 회사의 기말 기준 재무 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기 부채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682만 원입니다. 이랬을 때 장기 부채 비율은 약 37%로 나타내고 있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 총 부채니까 자기 자본이 682만 원, 총 부채가 800만 원이거든요.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을 초과해서 117.7%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자 보상 비율은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비용과 차등을 하여 재무제표상에 보는 대로 7.5배가 되니 돈 벌어서 이자가로 다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63페이지 강의자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동성 분석은 해당 기업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분석하여 기업이 단기적으로 재무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장기적 전망이 좋은 기업도 유동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자금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유동성 분석을 위해서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등이 쓰이는데, 앞에서 예를 든 기업의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부채 총 403만 원에다가 유동자산이 881만 5천입니다. 유동비율이 2.2배죠.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걸 얘기를 합니다. 1.3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 63페이지 강의자료 아주 17페이지를 설명을 드렸네요. 18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주가 배수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교과서 63페이지에 주가 배수는 회계 측정치인 주당 순이익이나 자기 자본이 장부가치에 비해 주식이 얼마나 거래되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주가 수익 비율과 시가 장부가 비율이 대표적인 주가 배수이며,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고평가되었는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는 판단 지표로 활용하는데, 이는 제5장에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 64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 경영 활동의 대부분은 현금 흐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고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현금이 유출되면 제품이 팔릴 때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생산 라인에 있는 원자재라든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창고 속에 쌓이는 완제품에도 이미 지출한 현금이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공정이 길어지거나 생산이 완료된 완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현금이 묶이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품의 판매를 통해 현금이 유입되면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서 원자재 구입, 노무비 지급, 제조 경비와 일반 판매 관리비 지출 등에 사용됩니다. 제품이 외상으로 판매되면 대금의 회수기간만큼 현금의 묶임에 따라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야 할 현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은 또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현금의 순환은 외부 자본 제공자와도의 관련을 맺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 주식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 기업이 정상 영업 과정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으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증자나 채권 발행 또는 은행 차입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있죠. 이처럼 외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면 후에 이자나 배당금으로 현금을 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만약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오면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서 파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죠. 기업의 재무관리란 한마디로 현금 흐름의 순환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운영하는 데 관련된 모든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에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을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최대한 창출해야 합니다.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은 기업의 현재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은 때로는 여유 현금 흐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유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현금 흐름에서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와 일상 활동에 지출한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 남는 현금 흐름을 뜻합니다. 우리 강의 자료 1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미래 현금 흐름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매출액의 가정 등에서 출발하여 예측 재무제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식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자료 6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강의 자료 20페이지, 교과서 65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CFA, 캐시프로와 프로아스트,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표를 계산하는 건데, 먼저 OCF,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순자본 지출이 있고, 순운전 자본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OCF는 위에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갖추게 됩니다. 먼저 OC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CF는 이자와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다시 세금을 뺀 것을
OCF 즉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CS입니다. NCS는 순자본 지출인데 이건 기말 순 비유동자산에서 기초 지난해에 넘어온 순비용 유동자산을 빼고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change in NWC 즉 순운전자본의 변화입니다. 이건 역시 기말, 단기, 말 순운전자본에서 지난해 넘어와서 연초에 가지고 있던 기초 순운전자본을 뺀 것을 순운전자본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됩니다. 강의자료 21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교과서는 65페이지 하단입니다. OCF 즉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현금 흐름표에서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재무활동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OCF 즉 현금 흐름을 구할 때에는 이자와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비현금 비용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더한 후 법인세 지급액을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자본 지출은 비유동자산에 투자되는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운전자본은 기업의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일을 나타내며 앞절에서 본 유동비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순운전자본이 기초에 비해 기말에 증가했다면 현금 흐름이 순운전자본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해보면 표 2-1이나 표 2-2의 재무제표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예를 든 법인의 한 해 동안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OCF 즉 영업현금 흐름은 이자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공제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금액을 보면 OCF 현금 흐름표가 286만 5천입니다. 밑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NCS는 순자본 지출이 얼마 생기느냐? 그건 기말 순 비유동자산에서 이월된 기초 순 비유동자산을 빼면 거기에서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NCS는 127만 5천원 나타납니다. 그러면 순운전 자본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느냐 봤을 때 위식에서 계산하는 금액에서 빼면은 74만원의 돈이
순 운전 자본의 변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장에서 나오는, 첫 장이 아니고 앞장 65페이지에 나오는 현금 흐름은 CFFA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을 빼고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해서 금액을 빼보니까 85만 원이 현금 흐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한 해 동안 영업 활동에서 286만 5천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비유동 자산에 127만 5천 원을 투자하고 순운전 자본에 74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해 한 해에 창출한 여유 현금 흐름은 85만 원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등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산의 가치가 해당 기업의 부채와 자기 자본을 합한 것의 가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과 주주로의 현금 흐름과의 합과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 하단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 강의 자료는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로의 현금 흐름은 해당 연도에 기업이 채권자와 주주에게 지불하는 순지급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여유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선 66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21페이지에서 나타냈다시피 채권자와 주주로의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죠. 보통 자본은 장기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장기 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만을 고려하며 단기 차입금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 법인의 한 해 동안의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과 주주로의 현금 흐름을 표 2-1이나 표 2-2에서 한 해 동안의 채권자로서의 현금 흐름과 주주로의 현금 흐름을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해 봤는데 이자 비용이 40만 원이었고 장기 부채는 15만 원만큼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75만 원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었고 납입자본은 15만 원만큼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현금 흐름, 주주로의 현금 흐름, 여유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채권자의 현금 흐름을 보면 이자 비용이 4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장기 부채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25만 원입니다. 또 주주로의 현금 흐름은 주주 배당금은 75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장기 부채 15만 원만큼 납입자본 15만 원을 제외하면 60만 원이 주주로의 현금 흐름으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자 67페이지 강의자로 마지막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유 현금 흐름을 보면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 25만 원과 주주로의 현금 흐름 60만 원을 더하면 85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 모든 숫자를 대비해 보면 항상 볼 수 있듯이 현금 흐름 등식은 다음과 같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85만 원이라는 것은 채권자로부터의 현금 흐름 25만 원과 주주로부터 현금 흐름 60만 원 합하여 85만 원이라는 결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주차 제2강의를 종료하였으며 우리 한 주차 강의가 약 75분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분량이 조금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을 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다음 장의 일부분 또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페이지 69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문항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항목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배웠듯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가장 빠른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즉 재고자산이라든지 건물을 판다든지 장비를 판다든지 이런 건 어려운 거죠. 물건을 팔고 외상은 매출이 발생됐는데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들 이런 것들은 바로 유동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죠. 즉 그래서 3번 어카운트 리시블 외상 매입금 같은. 자, 2번 문제. 순운전 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무비율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ROA라든지 PBR 같은 것은 다 회사 재무제표상에서 회사의 수치를 나타내는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순운전 자본 것은 재무비율에서는 현금 유동성입니다. 큐런트 레티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비율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회사의 각종 재무 수익률을 발표하고 회사의 현 상태를 볼 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3번 문제에서 1번의 ROE라는 것은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순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관계가 없는 거고, 또 RO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대비 단기 순이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영업이익을 얘기하기 때문에 재무배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건 관계가 없죠. 말 그대로 현금 흐름표, 우리 4번에서 얘기하는 캐시플로를 얘기를 하고 나.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의 ROE나 2번의 ROA나 3번의 마진 같은 건 모든 것은 회사가 어느 정도 좋은가 나쁜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현금 흐름표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답은 수익성을 측정하는데 그러한 재무 비율이 아닌 것을 하기 때문에 4번입니다. ROE는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순이익을 나타내니까 회사를 측정할 수 있는 비율이고, ROA는 또한 자산 대비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또 얼만큼 벌었냐를 나타내는 거고, 프로피트 마진은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회사의 재무비율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겠죠. 4번 다음 중 기업의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맞는 것부터 봅시다. 1번 자사주의 매입은 자기 자본을 감소시킨다. 이건 맞는 얘기죠. 순운전 자본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은 기업이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돈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3번 단기 순이익을 모두 배당하면 내부 유보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버린 돈을 다 배당해버리면 유보금은 증가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5번째 자산 중 무형자산이 비중이 높은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 이건 예를 들면 요즘 같은 IT 기업처럼 특허권이라든지 영업권이 높으면 기업의 장래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번째 얘기한 이 답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현금 유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장기 부채의 증가라든지 2번의 매입 채무의 증가라든지 3번의 감가상각비의 증가라든지 매출 채권의 감소는 다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현금 유입으로 볼 수 있지만 재고 자산의 증가는 현금 유입으로 볼 수 없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운전 자본의 정의는 무엇이냐고 얘기했는데 순운전 자본은 우리 5번상의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은 바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들이 증가할 때 영업현금 흐름을 감소시키는 것은 즉 기억은 이자 비용이고 니은은 감가상각비고 디귿은 세금입니다. 5번에 세금을 내면은 그만큼 돈이 줄어드는 거죠. 영업 현금 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객관식 문제 8번입니다. 채권자와 주주로의 현금 흐름을 계산한 후 남은 돈, 여유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이를 감소시킨 것은 뭐냐 했는데 새로운 신주를 발행했을 때는 가지고 있던 회사의 자금이 감소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머지 9번부터는 주관식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이 있을 때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기를 바라고 또 강사인 제가 시간적이 있을 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주차 제2강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